한 평만의 세상 읽기. 자연스럽게 한일 관계 문제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한일 관계가 곤두박질 치다가 좀 상승하는 계기를 맞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포인트에서 네 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미중 관계와 똑같이 0점에서 10점 척도로 5점을 중간에 뒀을 때 지금의 한일 관계는 몇 점 정도로 보시는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쯤에는 몇 점으로 변화할 거라고 보시는지를 우리 전 원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점수만 있다 말씀을 해주시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계는 아무래도 중간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5점으로 일단 설정을 해서 당위적으로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어야 하지만 현 정부 그렇게 쉽지 않은 현실적으로, 그래서 약간의 희망사항을 해서 한 4점 정도, 그러니까 그 개선되는 쪽으로 1점 정도, 6점으로 6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현 정부 들어와서의 한일 관계를 점수를 주려면 그 전과 비교를 해서 그 전이 5점이었다면은 지금 정부는 한 3점이고 앞으로 1년도 그냥 3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양자 관계에서만 거기에 이제 네, 신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지금을 5점이라고 한다면은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쯤이면 그래도 5점, 5에서 6점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너무 낙관적인 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강 대사님께서. 세 분 다 좀 아주 낙관적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희망을 주셨는데 좀 안 됐지만 저는 지금 한 3점 정도고요. 여차직하면 2점 내지 1점으로 내려갈 위험이 꽤 도사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보다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농담이고요. 예.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5점을 굉장히 후하게 줬다라는 인식은 아마 대부분 하실 겁니다. 여기는 한일 관계가 잘 되는 마음에서 이제 5점을 대부분 주신 걸로 이해가 가고요. 3점 두고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계기는 마련이 된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도 메시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월 8일에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 우리 외교부의 입장을 보고 저도 놀랐는데, 법원 판결은 존중한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정부의 공식 합의임을 상기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는 가쁜 상기 뭐 이런 표현도 쓸 정도로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이렇게 당황을 좀 할 정도였는데, 문제는 이게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액션으로 이어지진 않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너무 그동안 좀 많이 꼬여왔기 때문에 첫 단추를 어떻게, 관계 개선 첫 단추를 좀 어떤 식으로 꿰 수 있을지,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이어지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지금 좋게 봐서 희망적인 마음으로 5점을 주셨다는 건 한일 관계가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이게 우리의 이제 뉴 노멀이 되는 건가라는 우려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단추는 어떻게 꿰 것이며 점수를 매겨주셨는데, 그렇게 보신 이유, 좀 어떻게 하면 그나마 좀 안전장치로서 좀 한일 관계가 정말 바닥으로 추락하는 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 질문은 아무래도 한일 관계에 정통하신 신각 대사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마 여기 참가자 중에 제일 낮은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만, 제가 주일 대사를 마친 게 2013년, 거의 이제 8년이 됐습니다만, 매번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닥 밑에 지하실이 계속 나타나서 아마 지하 지금 한 7층, 8층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올라가야 하는데, 저는 아까 우리 유 팀장님 말씀대로 우리 정부가 방향을 튼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건 아주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전체적인 맥락에서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일 관계에 상당히 그 어려움을 야기했던 아베 총리가 일단 스가 총리 아베 총리보다 스가 총리는 훨씬 실용적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일본의 이제 정치 지도자가 바뀌었고 또 하나는 이 한일 관계에 무관심했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미일 관계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는 거. 그런 거에 또 하나는 동경올림픽이 작년에서 올해로 연기가 됐다는 거. 이것까지 합쳐져서 아마 우리 정부가 그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방향을, 물꼬를 좀 텄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은 2015년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한일 합의가 화해치유재단으로 해산되는 걸 보면서 정말 한국은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불신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한번 해봐라, 좀 보겠다, 행동을 지켜보겠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두 개의 과거사 문제, 즉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 위안부 문제가 진전이 돼서 더 이상 한일 관계를 속박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게 원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좀 지켜보겠다. 굉장히 냉담합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아까 우리 유 팀장의 말씀대로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판결과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코멘트, 다 일본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뭘 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그럼 물밑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보면 분위기는 개선하려고 노력하지만 분위기를 정말로 개선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 이건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지금 강제 동원 관련해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재산이 현금화 조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거의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화가 멈춰지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엔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어떤 관계 개선에 이런 거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난번 1월 8일 서울지방법원 위안부 판결, 이거 이행 문제를 가지고 지금 원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그거를 아마 집행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일본 정부 재산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본에서는 냉담하고, 그래서 아마 며칠 전에 그 일본의 교도통신에서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비한 삼원칙으로 하여튼 한국과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아주 제가 보기에는 매우 극단적인 그러한 표현까지 나왔는데, 저는 도쿄도 지금 워싱턴으로부터 일종의 압력은 아니더라도 자꾸 이렇게 이제 종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2015년 오바마 정부 때 미국이 권해서 합의했는데 그거 깨졌다. 근데 어떻게 하냐? 이게 일본의 미국에 대한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제동원의 문제. 근데 그거 이전에 현금화를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저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2015년 합의를 기반으로 뭘 더 보태서 해야지 되지, 합의는 무시하고 뭘 새로 하려고 하면 이건 끝없는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두 개를 좀 빨리 저걸 해서
하지 않는 한은 더 악화될 가능성은 자꾸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2015년 합의가 기본이 돼서 플러스 알파를 붙여야 된다는 말씀이 참 와닿고요. 기억들 하시겠지만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본이 펼쳤던 대한 외교의 기조는 골포스트론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과를 하는데도 우리가 꼬리를 시켰는데 한국이 그 다음에 골포스트를 뽑아서 다른 데에 놓고, 그러니 우리한테 노꼬리라고 한다, 또 사과를 하라고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라는 논리가 굉장히 미국 국무부에 잘 먹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에 와서 2015년 합의를 우리가 이렇게 뒤집은 마당에는 뭐 골포스트를 뽑은 그냥 골포스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골포스트를 뽑아서 골대를 없애버렸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쟤들은 우리 꼬리는 인정해줄 생각이 없다라는 논리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양측의 불신을 해소하는 조치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전 원장님께 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좀 특히 이 징용 문제 판결 이후에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문제가 꼬이고 양국이 좀 굉장히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도 서로의 이익을 해하는 방향으로 양국 관계가 저해되고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에 특히 좀 집중을 하셔서 어떤 식의 타깃책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좀 첫 단추를 잘 꿰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진짜 마지막 레드라인이다. 그것을 우리가 넘지는 않아야 되겠다. 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면. 그까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경수 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원 판결은 일단 나서, 이제 압류 자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들어갈 때 그것만은 좀 하지 않는 것이 일단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본과의 저는 이제 외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게 좋은 첫 단추냐,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주로 대륙이 지배적인 세력이었지만, 해양 세력이 또 힘을 얻으면 항상 중간에서 우리가 어려운 입장이었고, 한반도가 대륙 세력이 중국을 겨냥하는 단검으로도 보이고, 일본은 대륙은 또 반대로 해양 세력이 들어오는 통로로 그런 인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일본이 중국과 단독으로 맞서서 그런 할 만한 세력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뒤에 이제 미국과의 동맹이 일본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이 결코 중국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적인 잠재적인 세력이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우리가 중요시 한다면 반드시 한일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된다는 큰 이제 명제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 5점으로 말씀드린 거는 미중 관계를 5점으로 놨기 때문에 미중 관계보다 더 나쁘다고 하기가 참 그랬고, 또 전반적인 한일 관계는 정부 간의 외교가 제일 중요하지만은 그 밖에도 경제 교류나 문화, 다른 인적 교류, 전반적인 이런 것을 보면은 아직도 한일 관계가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 간의 관계만 보면 한 3점이지만 다른 쪽이 좀 많아져서 한 5점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첫 단추는 역시 일단 레드라인을 멈추게 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결국은 들고 나가서 문제 해결을 귀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이 우리 편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안부 문제 해결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좀 더 일본을 푸시해서 한일 관계의 걸림돌을 없애는 방향으로 했지만, 그 이후에 그 발전에 대해서는 이제는 한국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이 한일 관계에서 중재자에서 우리 입장을 편들어 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레드라인이 현금화라는 부분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시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레드라인이 정했으면은 그 레드라인이 넘지 않도록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우리 박영민 의원님께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거 정부 하에서의 한일 관계가 5점이면 지금 3점이라 그랬는데 앞으로 1년 동안도 저는 신 대사님보다 조금 점수를 더 줘서 3점인데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 미국이 관여를 별도로 한다면은 양자 관계에서는 전혀 해결될 기미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3점을 줬고, 저는 또 이렇게 구체적인 그 해결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신 대사님 등 이 한일 전문가들이 그동안에 아주 그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를 하고 거의 그런 방법 중에서 아마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도 이제 이 관찰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잠깐 저는 다른 측면에서 좀 문제를 보고 싶은데 왜 한일 관계가 이렇게 꼬였는가 보면 지금 올 2021년인데 2017년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국내 정치적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했다. 우리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 현 정부가 출범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낼 때 무엇을 고리로 삼았느냐. 그것이 문제 해결을 하는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근본적인 원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방법론적으로만 접근한다면은 뭐 일시적으로는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본질적인 해결은 되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한일 관계를 생각할 때 항상 이렇게 좀 감정적이 되고 정서적 평가를 하기 쉬운데 일본에 의한 제국주의 침략 시대는 가까운 과거인데 거의 동시대까지 중국으로부터의 우리 그 4대 조공 관계에 있었죠. 그거는 또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안 해요. 그거는 우리 오늘 지정학, 지전략 또 미중 관계 속의 한국의 포지션 그런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한미 동맹관계 그래서 미국이 인태평양 지역의 동맹관계에 관련해서 한국은 린치핀, 일본은 코너스톤, 호주는 앵커한데 그 범위를 보세요. 역시 우리가 미국이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70년 이상의 한미 동맹관계에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지금은 더 이상 우리가 동맹관계를 생각할 때 앞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한반도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랬죠. 신 대사님도 저랑 같은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너무 한국은 이제 중견 국가로서 이 정도 힘이 있으면은 그 세계 평화 안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한반도가 플래시 포인트로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역할을 그만큼 확장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도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그런 문제들을 단순히 이렇게 좀 일시적으로 감추려는 그런 접근보다는 솔직히 한국 정부의 현재 정책 입장이나 일본 정부의 그 대응적인 정책은 근본적으로 어느 한쪽이 물러서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장기적으로 한국이 국가 이익이라든가 그런 걸 세워냈을 때 당장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승리를 하면 정말 기분은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이 앞으로 나갈 방향을 생각을 한다면은 결코 한국이나 미국이 어느 일방에 의해서 한쪽은 이기면 한쪽은 지는 기분은 좋겠지만은 그런 접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뭐 약 말씀드리면은 결국 그 출발 시점의 문제가 왜 생겼는가 거기서부터 해법이 정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항상 한일 관계에서는 국내 정치적인 요소가 항상 가장 큰 지뢰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뭐 최근 몇 년 사이를 보더라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무역적으로 보복을 한 일본은 정말 치졸했지만 그렇다고 우리도 그걸 지소미아로 보복한 건 역시 현명하지 못했고 사실 그 과정에서 국내적으로 생긴 반일 여론을 좀 관리하고 제어하기보다는 죽창가를 부르면서 즐겼던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을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공감을 하고요. 신정승 대사님께서는 5점에서 이 정부가 이제 1년 좀 더 남았는데 5점에서 6점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한 가운데 그래도 다소 긍정적으로 봐주신 이유가 뭘까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점인데요. 하나는 비록 우리가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동계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그 기회에 한반도 정세 완화 이거를 아마도 목적에 두고 대일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방향 전환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방향 전환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하고요. 두 번째는 역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뭐 어떤 뭐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이 결국 일본과 한국 정부에 각각 지금 한일 간에 지금 이견을 좁혀라는 그런 압력을 강해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만약 해온다면 한국이나 일본도 그걸 그냥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이 과거사 문제하고 다른 부분의 협력 이거를 분리해서 우리가 좀 다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정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소위 투트랙 어프로치를 하고 있지만은 뭐 일본이 거기에 별로 응하지 않아서 현재 이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가 과거사 문제는 어떻게 단시일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동시에 안보 협력이라든가 경제나 기술 분야의 협력은 그건 별개로 적극 추진해보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미국에 강하게 보낸다면은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미일 협력 강화하는데 찬성을 합니다만은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한미일 협력이 강화될 때 북중로의 역시 또 결속이 강화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북방삼각과 남방삼각의 어떤 대립구도가 선명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역시 한반도 문제, 핵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어떤 기회에 제가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대립구도가 생기지 않도록 또 한국, 미국, 중국도 3자 협력도 동시에 같이 해보면은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일 관계하고 한미일 관계는 이게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선 분들께서는 한미일 협력을 위해서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또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또 한일 관계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투트랙을 지금 어떻게 보면 말로만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현실화되기 위해서 그 부분에서 미국의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주문을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주신 점이 눈에 띄고요. 네. 긴 레이스를 돌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북핵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장님께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연초 당대회에서 북한이 미국을 상대하는 원칙을 천명을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강대강, 선대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여지를 남기겠다. 공을 미국에 던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일단 고강도 도발은 좀 자제를 하면서 좀 소강 상태가 생각보다 조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분석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북 정책 리뷰가 끝날 것을 기다린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좀 내부적으로 지금 수해나 코로나19나 제재 같은 것들 때문에 내부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지금 밖이랑 대항을 하기 전에 먼저 내구성을 다지는 중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우리 가장 한반도 긴장 완화에서 이런 김정은의 인내심이 전략적인 것이든 어쩔 수 없는 것이든 이런 인내심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즉 이런 소강 상태가 어떤 의미이고 언제까지 갈 것인지, 그러니까 움직인다면 어떤 방식일지 요거에 대한 진단을 먼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확실한 것은 당대회나 그 위에 최고인민회의에서 보여지는 메시지는
제재로 인한 어려움은 이제 상수로 내가 안고 가겠다. 그런 자력갱생을 통해서 그냥 장기전을 각오하고 가겠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좀 북한이 경제적 측면에서 버틸 수 있어야 그것도 가능할 것이고 도발이라는 거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북한 경제의 내구성 분석을 좀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지 전 원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그 1월 8일 날 당 8차 대회 또 그 후속된 여러 가지에서 볼 때 가장 이제 놀라웠던 점은 개회사에서 그 5개년 계획이 이제 작년이 북한 그 경제발전 전략 그 5개년 계획이 작년에 이제 종료가 됐는데 모든 분야의 목표에 엄청나게 미달했다라고 일부러 강조한 것 같이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른바 전부 원인은 외부에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제재, 그다음에 코로나 그리고 이제 수해 이런 이른바 삼중고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솔직하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새로운 이제 앞으로의 5개년 계획에서는 또 과거와 달리 비전도 제시하지 않고 또 새로운 전략도 제시하지를 않았습니다. 정비 보강 이런 데 중점을 두고 말씀하신 대로 자력 갱생. 그거는 이제 뭐 과거로 회귀하겠다 이런 뜻보다는 이런 제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버텨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걸로 저는 그 해석을 했는데 과거 그 1994년에서 99년에 걸친 이제 북한 대기근, 북한에서 말하는 고난의 행군기도 사실 그때 외부에서는 뭐 북한 붕괴가 멀지 않았다. 특히 이제 그 미국 쪽의 전문가들이 그런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그런 것도 버텨온 북한이고 그 외에도 정말 매일이 그 위기인 상황에서도 이제 잘 어려움을 버텨나온 그런 북한의 상황을 볼 때 또 객관적으로 현재 북한의 그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북한이 버텨나가기에 어렵지는 않다. 그래서 북한의 뭐 내구성, 강건성,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붕괴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상당히 어려운 건 분명하지만 일단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정훈 세사님께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내구성이 생각보다 있지만 매일매일이 어려운 상황이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중국 대사를 리용남으로 교체를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했죠. 이게 버틴다고 버티지만 춘군기도 곧 올 것이고 이제 어려운 시기가 계속 겹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중국에 의존하면서 이거를 좀 타개해 나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는 결국은 핵은 준 상태에서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생각이 강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이게 바로 북한의 핵포기 의지와도 관련이 되는 걸 텐데요. 좀 올해 그리고 더 좀 지나서 바이든 행정부까지 좀 북핵 비핵화 협상이나 아니면은 뭐 관련해 김정은의 의지 변화 가능성 이런 걸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중국에 대한 어떤 북한의 의존도가 증가되는 것은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은 그동안에 있었던 국제사회 대북 제재라든가 또 작년에 있었던 태풍 피해 그리고 최근에 뭐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이런 문제로 해서 국경 봉쇄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북한 사정이 대단히 어렵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외환 사정이 가장 힘들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깊어가게 되죠. 얼마 전에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에 왔을 적에 북한이 가까운 신뢰에는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그만큼 북한과 중국 간에 어떤 그런 대화가 잘 진행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다 하는 걸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어떤 입장이 북한에도 잘 전달되고 있다 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뭐 중국도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만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뭐 무너져 갖고 붕괴가 돼서 한반도에 어떤 불안정이 초래되는 것을 역시 원치는 않고 있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뭐 북한의 입장보다도 미국의 이렇게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는 뭐 북핵 문제와 또 북한 관련 미북 관계에 관해서 그 접근 방식을 포함해서 지금 포괄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은 그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해서 관련국들하고 아마 협의를 하게 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소위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 한 미국으로서는 당분간 현상 유지를 원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지금 접근 방식을 포함해서 재검토하겠다 하는 얘기도 했고 또 현재 바이든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과거 이란 핵 협상에 깊이 관여했었기 때문에 과거 같은 북미 양자 협상 틀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다자 협상의 틀로 전환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봤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별 끝난 다음에 그것이 뭐 공식화되겠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6자 대멸일지 다시 4자 대멸일지는 뭐 또 나중에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북핵 해결에 대한 해법에 관련해서 과연 새로운 어떤 방식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일단 핵 동결을 갖다가 그걸 일차적인 목표로 하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단계적이고 상호적인 조치 또 거기에 따른 검증과 또 스냅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합의를 아마 추진하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하고 이란하고 사정은 아주 대단히 이 차이가 크고요. 또 북한이 어떤 포괄적인 합의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그런 방향으로 성사될 수 있을까는 뭐 좀 더 두고 보아야는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블링컨 장관을 비롯해서 모두 이란 핵 합의에 관여를 했던 분들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란 핵 합의가 일종의 좀 벤치마킹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많이 나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란 핵 합의를 스몰딜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좀 잘못된 말인 것 같고요. 이란과 북한의 핵 능력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 기본적으로 하노이에서 노딜이 났던 이유도 이런 포괄적인 로드맵을 그리는데 북한이 반발했기 때문에 그 차이는 명확히 있는 것 같고요. 그 점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